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장으로 있는 조의라입니다. 긴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갑자기 이제 연휴가 길었다가 끝나니까 저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비가 많이 추적추적 내리는 연휴였어요. 그러다 보니 좀 마음도 울적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센치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암과 정신건강 이야기 마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위로를 해드리고 또 좋은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와 방송을 통해 궁금하신 것들 많이 해소하시고 또 마음의 따뜻한 위로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중간중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암, 이 단어 일반인들이 듣기만 해도 뭔가 무섭고 두렵고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 단어죠. 특히나 내가 암의 당사자가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죽음, 항암 치료, 통증, 우울.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떠나지를 않고 그때부터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마라톤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마라톤은 42.19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암 치료는 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결승전이 있기는 하지만 결승선까지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마라톤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환자분들이 막막해하고 내가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오롯이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받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스트레스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스트레스 하면 아, 이건 나빠. 스트레스는 무조건 없애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스트레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취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스트레스, 그리고 나쁜 스트레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쁜 스트레스는 흔히 디스트레스라는 단어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이 되면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우리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아마 암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디스트레스일 겁니다. 디스트레스의 종류에는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죠. 특히 우리 소화기암 환자분들은 장루를 달거나 몸의 어떤 상처,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변형들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사회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겠죠. 우울, 불안, 불면, 그리고 알 수 없는 불편감 때문에 그 치료 기간, 그리고 암을 이겨내는 극복 기간 동안 많이 어려워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여유들을 많이 뺏기다 보니 일상생활을 다른 일반인들처럼 같이 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위축된 마음, 의기소침해진 마음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잘 하던 사회적인 활동도 조금 위축되고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 나의 모습이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정신과적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불안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그리고 통증이 지속되는 신체화 장애, 불면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그냥 단순 디스트레스로 인한 단순한 아주 일시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지금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이런 내 모습이 낯설어요." 라고 많이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오시게 돼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인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밖에 내리는 비처럼 추적추적한 날씨 또 흐린 날씨에 저도 또한 마음이 좀 축 처지고 막 기운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지속되지는 않고 어느 순간 이제 날씨가 밝아진다거나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몸이 되게 개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몇 주, 2주 이상 같은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질병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느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치료할 수가 있고 어쩌면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더 단기간에 치료를 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에 불편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때는 꼭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문을 한번 두드리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질병이 지속되기 전에 내가 혹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암 치료 기간, 소화기암 치료 기간의 기간도 긴데 내가 그 긴 기간 동안 그냥 고통을 달고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진료실에서 많이 주시는데요. 거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가 환자분들에게 진료실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아 정말 그렇네요.' 하는 연구 결과라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니 젤렌스키라는 박사님이 걱정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을 전체를 100 개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에 40 개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 개는 이미 일어났지만 하는 걱정들 그리고 22 개는 사소한 고민, 별로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는 고민들이라고 하고 4 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 개가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고 노력하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럼 나머지 96 개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정작 4 개,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될 고민이나 문제들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많이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하시는 고민 그리고 걱정 중에 많은 부분이 보면 4 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거나 40%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거 제가 어떤 약을 써야지 좋을까요? 물론 약의 선택권에 대해서 주치의와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환자분들에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전문가인 담당 주치의보다 약이나 치료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래도 주치의의 결정과 그 치료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죠. 거기에 많은 부분을 뺏기고 또 하나 40개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중에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면 어떡하죠? 남들이 제가 암 환자라는 거를 다 알면 어떡하죠?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40 개의 질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많이 뺏기는 게 30 개일 겁니다.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많이 아프겠죠?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치료를 하기는 해야겠죠? 네. 이미 하고 계세요. 이미 하고 계시고 내가 통증과도 열심히 싸워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걱정 이 96 개에 해당할까? 4 개에 해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좀 기준이 서실 것 같아요. 그럼 암 환자, 소화기암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암 환자분들이 힘든 상태에서 오시잖아요. 나는 신나. 나는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하시면서 진료실에 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멘탈이 너무 강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멘탈이 센 사람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진료실 밖을 나가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고민이 있고 때로는 걱정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서 일하는 거 정말 너무 안 하고 쉬고 싶다. 오늘은 너무 진료를 보고 싶지 않다." 하는 날들도 있거든요. 그치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지식이 많고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채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되다 보면 내 감정이 뭔지 그냥 무조건 불편하고 우울하고 힘든데 이게 슬픈 건지 서러운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찢어지게 아픈 건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따르는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같이 비가 오고 뭔가 내가 개인사가 있는 상태에서 날씨의 영향까지 받았을 때 이게 내 개인사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머리가 복잡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날씨 때문에 살짝 처지고 우울한 건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바꾸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채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이게 뭔지 사실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감정 단어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감정 단어를 모아 놓은 종이가 하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뭔가 불편해요. 근데 그게 딱 우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제가 그 감정 카드를 드리면서 "이 중에 혹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아 이건 것 같아요. 저건 것 같아요." 이렇게 짚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를 더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불확실에 대한 불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불편감이 느껴졌을 때 뭐 검색창에 감정 카드, 감정 단어 이런 거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투병 중에는 굉장히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불편한 생각들 중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갉아먹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내가 뭔가 다음 단계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 보호자분들이 답답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니 좋은 생각만 하라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옆에서 좋은 말들 되게 많이 해 주는데 그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를 않고 오로지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호자분들의 말씀이 물론 걱정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지금 환자가 할 수 있는 선의 조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다른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게 투병 중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새로 생성해내서 뭔가 떠올리기보다는 우리가 뇌에 가지고 있는 저장 용량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생각들을 끌어옴으로써 나쁜 생각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는 게 훨씬 쉬운 전략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꾸 생각을 떠올릴 수 없는 이유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 그 좋은 생각이란 단어에만 꽂혀 있지 사실 그 콘텐츠가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주의를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어떤 생각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다고 하면 몸을 움직이든 어떤 활동을 택해서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취미 부자가 되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꼭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이 취미가 내가 경제적으로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나를 발전시켜서 그 활동이나 뭐 생각 같은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려면 다른 게 어떤 게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야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단순화 활동들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단순화 활동들을 저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활동을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활동이 과연 그 환자분에게도 정말 스트레스를 덜어드리는 활동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 취미는 아닙니다만 뭐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만약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환자분들께 "아 수학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중학교 수학 문제 얼마나 재밌는데요." 라고 하면 그분에게 과연 그게 스트레스를 덜고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디스트레스가 될까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저에게 그냥 무조건 뭔가 전문가에게 취미를 알려주고 활동을 알려달라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꼈던 활동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지는 새로 시작해 보셔도 돼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활동이 있다면 그런 활동을 하심으로써 집중을 하고 그 집중을 하는 동안 나쁜 생각들의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면서 좋은 생각들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좋아요. 마치 왜 뻐꾸기가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남의 새끼들을 밖으로 둥지 밖으로 밀어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았던 기억을 끌어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저도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좋았던 기억이라는 거는 내가 되게 되게 행복했던 그 순간을 내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어느 때건 내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마음이 처질 때 그 기억을 끌어와서 딱 떠올리면 순간적으로 그때의 기분과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한 5년 전이었나? 제가 그냥 밤에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처럼 제가 그냥 동네 공원의 벤치에 잠깐 이렇게 누웠거든요. 뭐 하늘에 별이 있고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 누웠을 때 잠깐의 바람 그리고 그 공기 그리고 온도 모든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뭐 마냥 벤치에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그때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정말 별거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가끔 제가 진료를 볼 때 좀 힘든 상황들이 생기면 잠깐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하면서 30 초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얼른 끌어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공기, 그 상황, 그 행복함, 그리고 되게 충만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다음 진료로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을 주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여러 개 있으면 너무 좋겠죠. 마치 우리가 사진 보관함에서 사진을 꺼내서 추억을 들여다보면 그때 그 상황이 바로 떠오르면서 기분도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좋았던 기억 사진들을 내 보관함에 여러 장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평소에 내가 연습해 두지 않으면 사진 자체가 없으니까 꺼낼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냥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정말 좋았던 그 한 장면이 뭐였지?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이 뭐였지를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고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집 정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자주 쓰는 것들을 계속 그 자리에 넣고 빼고 해야 정말 필요할 때도 꺼내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는 것들은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걸 내가 사긴 샀나?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았던 추억 사진들, 기억 사진들을 잘 만들어 놓고 자꾸 꺼내 보셔야 정말 내가 힘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이 무조건 치료의 결과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뭔가 한 사람으로서 나라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내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일을 꼭 하나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성공하려면 그 일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단순한 거, 단순하지만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시라고 해요.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보호병동의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면 사실 하실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석 십자수나 아니면 종이접기, 이런 요법들을 많이 하고 환자분들에게 해보시라고 격려를 하는데, 물론 이제 무료한 시간을 정신건강을 챙기면서 회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한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나 이거 해냈다, 나 이거 했다 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들과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다음 주까지 내지는 다음 달까지 오실 때 무조건 한 가지 성공하는 일을 해가지고 오세요. 너무 유치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거든요. 뭐 그거는 결과가 좀 뚜렷한 활동들이면 좋겠죠. 그래서 뭐 취미 공예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필사, 누구나 글씨는 쓸 수 있잖아요. 따라 쓰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 5장만 베껴가지고 오세요. 이런 것들도 권유드려요. 그러면 사실 일주일 안에 5장 쓰는 거는 너무 쉬워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한 달 안에 한 권씩 끝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하세요라고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해오시는 분들이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시간도 잘 가기도 했지만 내가 이거를 다 끝냈다는 게 이런 경험이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저 다음에는 이거 해볼래요. 아니면 숙제를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학원 강사도 아닌데 뭐 숙제를 내드려요 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내가 투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햇빛을 쬐고 움직이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이어지면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방에 갇혀서 잠만 자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내 생각도 없이 하루를 보낸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활동하는 속에서 눈과 귀로 들어오는 자극들에 집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쁜 생각을 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근육을 열심히 만들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들이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아주 똑같은 말씀으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나갈 힘이 있어야 나가지. 힘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예요. 힘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햇빛을 쬐므로써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신건강, 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빛요법, 빛치료라고 해서 병동에서 실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햇빛보다 좋은 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너무 과다한 햇빛을 쐬게 되면은 뭐 피부 질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햇빛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맑은 날 일광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개운해지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기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면역력은 떨어지고 염증 세포들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재발 그리고 암이 영원히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한 스푼을 더 보태주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나가서 움직이시는 거. 근데 문제는 내가 처음에 혼자서 나가야지. 그래, 좋은 거는 알겠는데 정말 그럴 힘이 없어. 라고 할 때 보호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분들한테 너 그렇게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왜 말 안 들어? 너 나가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타박을 하시는 건 뭐랑 같냐면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한 사람한테 야, 너 다리가 2개인데 왜 못 걸어? 너 왜 안 걸어 다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활의 시간을 좀 주고 나서 걷는 연습을 시켜야지 아직 붙지도 않았는데 야, 너 다리 2개잖아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일으켜서 한쪽 다리로라도 걸을 수 있게 목발도 짚어주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무조건 타박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다리가 2개인데 하나가 치료 중인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분을 한 발 한 발 끌고 나가신다면 환자분들도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주는구나. 나에게도 좀 도움이 오는구나. 실질적인 도움이 오는구나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시고 꼭 그게 소화기암 치료가 아니더라도 정신과 관련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제 진료실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완치 판정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임종을 같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암 진단을 받으면 그게 내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건 아니건 일단은 정신과를 함께 같이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끝은 있어요. 끝은 있지만 그 끝이 어떤 결승점인지도 알 수가 없고 몇 킬로를 달려야 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과 싸워야 되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불안함을 혼자서 다 안고 견디는 것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그 마라톤을 뛴다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뛰어주면 얼마나 그게 든든한 힘이 돼요. 설사 내 기록이 그닥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가 저거 뭐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나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데 라고 하시다가 실제로 어떤 단계를 넘어서 너무 심각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게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처음에 같이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단계를 저희 정신건강의사들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도롱뇽님, 정신과를 고르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대학교를 2번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심리학과 공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의과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심리라는 거는 우리 뇌와 몸에서 나오는 건데 그쪽에 대한 지식을 얻을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던 와중에 뭐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실무를 하다 보면 알게 되나 하다가 이제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면은 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정신과를 가서 내가 좀 궁금증을 일단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내가 잘 전공하면 심리학과도 사실 저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뭐 사람들이 넌 되게 사람 파악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거를 좀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재능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뭐 다른 과 선생님들이 가끔 나는 정신과 못해. 도대체 정신과 어떻게 하는지 대단해요. 뭐 이러면 좀 마음이 내심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보람차기도 합니다. 빠라밤빠밤님, 암 환자를 그럼 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암 환자만 보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이제 종합병원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 정신질환을 보기는 하는데 이제 제 전공 중에 하나가 정신신체의학이라서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 종양 정신이라고 해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실제로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협진을 통해서 같이 보고 계십니다. 시스템님, 네. 소화기암은 식사, 배변, 체형 변화들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너무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불편감이 우울이나 분노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시스템님께서. 네. 이 변화가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소화기암은 특히. 그리고 체형도 변하고 내 외형 자체가 굉장히 뭐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대인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화기암 환자분들이 되게 더 갇혀 있게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마음의 불편감을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뭔가 다른 주의를 돌려서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뇌의 여러 부분들을 자극해 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우리가 왜 때려 맞을 때도 한 곳만 계속 때리면은 진짜 너무 아프다가는 나중에는 아픔도 못 느끼는 마비 상태의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이나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소화기암 환자분들은 초반에 내가 진단을 받고 뭐 수술을 했고 그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랑 같이 우리가 그 팀을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님, 가족들이 힘이 되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걱정하거나 과하게 도와주려는 모습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암 환자 입장에서 정서적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질문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가족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막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를 해주는데 이제 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나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잊고 있었던 내가 암 환자 투병 중이 아니다라고 잊고 있었던 거를 다시 상기시키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두가 함께님 말씀하신 정서적 거리, 그러니까 좋은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가 가족들도 힘들고 환자 입장에서도 내가 뭘 요청해야 될지 되게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또 반면에 이 사람은 그냥 우리 가족 중에 하나야. 환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지라고 돼야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서러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암 투병 중이신데 이제 완치 판정은 받으셨어요. 근데 계속 이제 경과 관찰을 하시면서 6개월에 한 번씩 환자로서 그 진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제 가족들이 내가 암 환자였던 거를 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또 여자분이셨는데 뭐 시댁에서도 너 일 있으면 와라 이런 게 너무 아직 나는 환자고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하다고 오셨는데 그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가 마음이 편한 상태 아까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내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떨 때 가장 편했더라라는 걸 먼저 환자분이 생각을 하셔서 아 나는 딱 요게 좋다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아요. 실제로 너무 뭐 이제 가족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뭐 대체의학도 알아보시고 좋다는 음식 다 뭐 챙겨주시고 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 걱정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그걸 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거는 좀 도와줘. 그리고 웬만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도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필요하면 누구에게 요청을 할게. 그때는 정말 나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가족분들도 내가 딱 명확하게 해줘야 될 일, 그리고 안 해야 될 일이 알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을 훨씬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야 팔로님, 네.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이 괜찮은지 고민됩니다. 항암 치료나 수술 회복에 정신과 약이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아우,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약에 대해서 걱정 되게 많으시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먹는 약도 많으시고 내가 잘 이걸 이겨내는데 혹시 정신과 약이 좀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암 환자들과 스트레스의 그 관계를 연구해서 이게 재발이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암도 종류별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염증성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면역세포는 떨어지기 때문에 자고 있는 암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암을 회복하는 데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논문 중 하나는 제목이 휴면 중인 암세포를 스트레스가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제목이 재밌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불안도 스트레스의 하나죠. 그거를 덜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마라톤을 더 잘하고 빠르게 해주는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이제 내가 암 치료 중이다, 내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다를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약을 선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여쭤보거든요. 혹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질환이나 오래 치료받았던 뭐 질병이 있으신가요? 하면 환자분들이 말해주시는데 그중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약이나 과거에 치료하셨던 처방전 같은 거 가져다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치료에 서로 같은 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JK님,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서 심리적,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앞에 질문해 주신 분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요. 일단은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좀 활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암 환자분들이 이미 너무 지쳐 있고 그거를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 에너지 자체가 없어서 내가 거기까지 노력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끌고 나가시는, 마치 우리가 애기들 운동은 시켜야 되는데 애기들 뭐 이쁘다고 하루 종일 눕혀놓지는 않잖아요. 계속 놀아주기도 하고 뭐 여기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좀 아기를 돌보듯이 활동적인 부분을 도와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도움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내가 지금 한 곳에 너무 부정적이고 슬픈 생각에 빠지지 않게 밀어내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힘조차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뭘 해야 재밌을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거 재밌다더라 하면서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 뭐 아까 제가 병동에서 저희는 보석 십자수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뜨개질 이런 걸 해서 짧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색칠 공부도 굉장히 좋아요. 색칠 공부 같은 게 특히 요즘에는 보면 정해져 있는 딱 색깔을 원하는 자리에 채우면 명화 하나가 완성되는 그런 키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혼자서 너 해봐 하고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환자가 재미를 붙이고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가족분들이 같이 좀 옆에서 해주시면 환자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찬란한 행복이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될까봐 늘 걱정이 됩니다. 아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네요. 검사를 받기 전날 밤이면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이런 건강 불안도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검사를 받기 전날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입원하시거나 뭐 당일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며칠 전부터 막 불안해서 미치겠다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신과적인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그 결과도 그 전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날 밤이면 잠 못 잘 정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 찬란한 행복이었님 뿐만 아니라 많은 꼭 소화기 암이 아닌 다른 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내가 꼴딱 샌다. 받기 전날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한 일주일 전부터 걱정하느라 잠 못 자고 이제 검사 결과 미리 다 본인이 예측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유튜브 찾아보시고 뭐 논문도 찾아보시고 그렇거든요. 그 걱정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아까 제가 걱정 연구에서처럼 한 96개에 해당하는 걱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비극적인 소설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를 딱 결과를 정해놓은 주인공으로 소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소설 쓰지 말고 뉴스를 쓰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뉴스는 우리가 팩트,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받기 전날에는 그 결과를 알 수도 없거니와 그 결과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쓰는 거는 전부 다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근데 내가 이거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도 좀 도움이 되고, 때로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환자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는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찬란한 행복위원님께서 좀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시면 저는 꼭 검사를 받기 전날 바로 직전에 가면은 또 정신과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리 검사 받거나 치료하시기 전에 좀 정신과 선생님을 잘 맞는 선생님을 택하셔서 나랑 좀 마라톤을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뛰어가시면 훨씬 투병 과정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투님, 선생님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드시면 스스로 치료하시나요? 네. 아유,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네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기는 하지만
저도 당연히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이게 개인사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소중한 대상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갈망하던 것에서 무너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며칠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영향이 크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진료를 하는데 조금 영향을 줄 것 같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도 저의 멘토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약을 먹는 경우도 가끔 있죠. 특히나 뭐 잠이 너무 안 오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좀 경미한 우울감일 때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낫다는 거를 너무 제 스스로 잘 알고 경험을 해서 저 스스로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렵다기보단 할 수는 있겠죠. 처방을 할 수는 있지만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뭔가 아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를 평가하기에는 제 스스로의 주관과 이미 아파져 있는 감정이 안 끼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다 자기 정신은 잘 챙기는 것 같겠지만 주기적으로 정신분석이나 또 뭐 심리상담을 끊임없이 그냥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있지 않거나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게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인간적으로 또 진료의료서 더 성숙하기 위해 그렇게 성숙하다 보면 환자분들에게도 더 좋은 영양과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응원합니다님. 네, 감사합니다.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어떤 방식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심리 상담, 요즘에는 상담 센터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진료와 의료적인 상담, 또 지지적 정신치료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저한테 이 질문 되게 환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심리학과도 전공했고 정신건강의학과도 전공해서 선생님은 뭔가 확실하게 답을 주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뭐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방식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좀 애매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좀 갈팡질팡할 때 조금 더 해결책을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상담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정신과 진료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일단 약물을 써서 아주 단기간에 좀 빠른 효과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바꾸거나 이제 조절하면 좋을지 이렇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노력해도 어떻게 안 될 때 그때는 정신과 진료로 먼저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내가 감정이 조금 힘들고 조절이 조금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심리상담을 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용적인 부분 또 시간적인 부분들이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심리상담을 제가 아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선생님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정신과 진료에서도 상담 치료를 정신분석처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내가 지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거 언제 고민하고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저는 일단은 정신과에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 저희도 정신과 진료를 하다가 이분은 심리상담 쪽으로 좀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면 진료실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접수를 먼저 해서 내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뭇잎의 님이신데요.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환자 본인의 마음만큼이나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로도 큰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도 정신건강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 보호자들이 너무 소진돼서 번아웃 상태가 오거나 보호자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간병을 못하는 경우들 종종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내가 나의 기능하는 정도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너무 매여 있어서 그 환자에 대한 생각 이외에 다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일상이 무너질 때는 정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데 긴 병에 뭐 효자 없단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병이 장기간 되고 특히나 초반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으쌰으쌰 막 이렇게 되니까 열정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막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120%씩 쓰면 나중에는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처럼 계속 80%, 60%밖에 안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부터도 나를 챙기면서 쭉 그 긴 마라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초반 페이스, 우리 달리기 생각해 보세요. 초반 페이스 때 우리가 40km를 달려야 되는데 10km를 막 시속 뭐 몇십 킬로를 이렇게 달린다 생각하면 나중에 30km를 달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환자도 그리고 가족들, 다른 보호자들도 필요한 상태인데 그분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초반에 많이 소진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환자 한 분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서 보호자분들도 초반에 환자분들을 좀 간병하실 때 꼭 약물 치료나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점검 차원에서 같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시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 질문들을 받다 보니 오늘 제가 배워가는 것도 많고 또 실제로 뭐 이런 질문들과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니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진료실에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